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이 혁신안을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정작 혁신안을 만든 윤희숙 위원장은 의총에 오라는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참석해 다시 의총을 연다지만 좌초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도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한길 씨 입당을 계기로 더 강해진 찬탄과 반탄 세력의 대결, 구친윤의 주류와 개혁 성향의 비주류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연대와 단일화 등의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역시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죠. 오늘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들어가서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저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약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쭉 속보는 좀 계속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기회를 줬던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도 있고요. 함께 비를 맞아준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을 한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일단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시작을 하고 이재명 임명권자죠.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고요. 당에게도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도 미안한 감정을 표명했습니다. 결국에 다 읽어보면 박 의원이 일단 스스로 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론이 전혀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인사청문 이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은 일단 없었고 여가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아예 안 여는 상황인데다가 무엇보다 지난 그 윤석열 탄핵 당시에 광장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우군이 됐던 수많은 이제 시민사회 여성계가 전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존중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안으로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강선우 후보가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조금 전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어쨌든 당의 부담을 덜어달라, 결정해달라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저런 내용을 올렸다는 건 어느 정도 이게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당 지도부의 의중도 일정하게는 저게 담겨 있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버티기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반대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이걸 더 밀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임명 수순이라고 밝힌 것이 불과 일요일이니까 3일 전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여론의 흐름도 아마 대통령실이 주시를 했겠지만 뭐가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여론이죠. 민심이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여론. 네, 그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어쨌든 당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다가 그리고 이게 당 내부의 반대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표출됐던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떠도는 얘기는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떠도는 얘기들이 많았죠. 강선우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갑질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계속 고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자칫 이게 결국 그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 아니냐.
라는 어쨌든 이 문제 제기까지 비화되면서 예.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걸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달력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한을 24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려나 보다라고 해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격적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예. 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기류가 분위기였죠. 있었던 것으로 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당장 뭐 시한도 오늘 내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24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예.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걸 타임 테이블로 한번 엮어 보니까 예. 오늘 오전에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데에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격차로 강선우 후보자가 부적격자다라는 예. 여론이 나왔어요. 이게 관련한 여론조사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여론의 역풍이 있다고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 3당이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리고 3시 31분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페북에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썼어요. 예. 그로부터 딱 17분 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메시지를 담은 페북을 발표한 걸 보면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 3시 48분 강선우 후보자가 페북 글을 올리기까지 상당한 기류 변화가 있었다. 긴박하게 흘러갔던 거예요. 봐야 될 것 밑에서.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저는 오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또 그것을 반영한 이 박찬대 의원의 페북 메시지가 예.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에요 대통령의 결단의 낙마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퇴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민심이 더 위반할 수 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 위반을 더 우려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대통령의 인사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뭐 일부 낙마자들도 예. 있었습니다만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는데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이진숙 사퇴한 전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다가 이게 이제 야당의 공격은 오히려 저는 버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내부의 균열이 굉장히 심각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원들마저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데다가 예. 뭐 조금 전에 진보 3당도 얘기했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민주당의 이른바 우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 시민사회가 다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거를 저는 강행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기는 타이밍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세요? 늦었죠. 좀 늦었다. 늦었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진숙 후보자만 정리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남겼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인사권자께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다. 예. 아마도 당 지도부의 의견이 마지막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다. 이런 정도가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강행 기류가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황까지 지켜봤는데 여론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예. 아마 뭐 대통령으로서도 그리고 여당으로서도 이 상황에서 임명 강행은 무리다라는 결정을 조금 늦었지만 내린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강선우 의원이 됐죠. 이제 현역 의원으로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추이가 이거 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이렇게 일단락 될 거라고 보세요? 더 어떻게 아니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일단락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선우 그 의원이
의원으로서 발생한 논란은 아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됨으로써 이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물론 의원으로서도 이제 알려진 갑질 논란이 그 적절한 행위였느냐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직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출해준 그런 이 부여한 직이기 때문에 예. 뭐 의원직에 영향을 미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본인이 이제 이걸 그만뒀기 때문에 좀 자숙하고 자중하면서 예. 향후에 이제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수면 위에서 이 논란은 이제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으로서는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연속해서 낙마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증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우려되는 것이 여기서 일단락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정부로서 대통령실로서는 후임자 인선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사 논란 낙마자가 나오면은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그 현역 의원으로는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현역 의원의 낙마가 왜 적었느냐? 저는 뭐 당연히 동료 국회의원들이 가진 동료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남은 의정 기간이 다음 2028년 총선까지 3년이 남았는데 예.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자진이 자진 사퇴든 임명 철회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과연 3년 후에 민주당에서 특히 그 강서 갑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 지역인데 현역 의원으로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고민했을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현역 의원인 이 강선우 후보자를 이렇게 정리했을 경우에 예. 그런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했을 텐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뭐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후보자가 공교롭게 다 여성 후보자예요. 예. 이번에 그 대선 공약 과정에서 국무위원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사실 국무위원을 뭐 특정 숫자까지 여성으로 반드시 채우겠다. 이것도 저는 뭐 무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특정 비율을 정해놓고 그 부분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다면 반대로 열심히 해당 부처나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 공무원들이나 예.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오히려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인재풀 자체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재풀 속에서 사람을 뽑다 보면 다시 이런 인사에 좀 부실한 예.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요.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청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란 못된 프레임으로 극우몰이를 용납할 수 없다. 명확하거든요. 예. 예. 본인이 지향하는 그 정치의 가치 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더 자세히 설명해줬었으면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는 이 극우라는 용어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극우라는 집단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래요. 그럼 극우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보수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강성 지지층인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극우 세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이러면 전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엄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예. 행위, 그것도 극우죠. 또 하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예. 그리고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세력들은 극우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함께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저는 분명히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기 그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전한길 전한길 씨잖아요. 씨라고 봅니다. 예. 전한길 강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고요.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지율이 지금 낮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중정당 또 앞으로의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당장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 빨리 규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로 얼마나 과연 이번에 많은 전당대회에서 예.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온 분이라고 치켜 세웠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가서 당대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조경태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혁신 세력을 일치 단결로 이끌고 당을 극우화하여 자밀로 이끄는 세력들을 물리치려면 국민의힘 재건의 심장부 역할을 할 후보자 중심의 대혁신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혁신안을 그걸 고스란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저는 혁신파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몇이 있죠. 뭐 오세훈 시장과도 만날 거라고 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과도 만날 거라고 하고 이게 박 의원께서는 그 결집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과거의 탄핵에 찬성하고 현 시점에서 당의 쇄신 변화, 혁신을 촉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한길 씨가 입당해서 공공연히 무슨 뭐 10만 양병서를 얘기하면서 당을 극우적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그런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당대회 새결집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예. 장동혁 후보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출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커지다 보면 조금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혁신 세력이 하나의 대우를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이제 조경태 후보가 그걸 촉구한 거라고 보고 물론 당장의 대상이 누군지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예. 또 다른 후보들이 이를테면 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가 사전 단일화에 응할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1차 투표가 있고 결선이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예비 선거에서 뭐 앞서는 후보가 있을 거고 좀 처지는 후보가 있을 거면 다 자연스럽게 표심으로 단일화가 될 거여서 예. 뭐 인위적인 단일화를 사전에 추진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보다는 일종의 이제 이 극우 세력에 맞서는 당의 반극우 연대를 좀 가시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조경태 의원이 제안했던 원탁회의가 의미가 예.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싶고요. 파이를 키우자.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전에 장덕혁 의원의 출사표를 들으면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출사표 내용 중에 보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데다가 탄핵 찬성이 잘못됐다. 예. 그 탄핵 반대가 여전히 옳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한길처럼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동혁 저 의원의 출사표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자칫하면은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이 경고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저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으로서 이런 헌법
그 질서에 부합하는 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대표하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해병 특검 순직 해병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VIP 경로설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젠가요, 그 네.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에 선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당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이 물론 초선이라고 못 나가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죠. 네.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마련인데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좀 놀랐으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해보라라는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당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법률적인 그 회피를 했었지만 그럴 그 계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시에 그 주진우 의원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상병과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그 다른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공적인 자리, 법률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 2021년에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과연 그것에 대해서 뭐 구명 로비라든가 이 과정에 주진우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특검에서도 그렇게 높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관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동혁 의원 한때 친한계로 분류됐었고, 네. 뭐 조경태 의원 같이 했었고, 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적이 있었고, 그런데 세 명이 다 이렇게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래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계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예. 지금 오늘 내놓은 그 출마의 변만 놓고 본다면 이른바 친한계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말 그 상반되죠.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서 불과 딱 1년 전 오늘이 당대표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었고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날인데 예. 불과 1년 만에 어떤 정치적 상황,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이 있었죠. 뭐 탄핵이 예. 있었고 계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대척점에 이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조경태 의원은 지금 친한계 의원분들이 많이 심정적으로 좀 동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도 친한계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조경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진우 의원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기의 출마 왜 하는지 또 탄핵과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진영의 표를 받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당장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 나오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로는 약간 좀 나오지 마라,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탑2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에 연장선밖에 안 돼요. 우리 당이 지금 현재
몸부림을 쳐서라도 네. 국민들에게 다시 지금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내가 보기에 저희 한동훈 전 대표가 예. 현 상황을 갖다가 냉정히 생각을 하고 예.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런 의견을 밝혔는데 정광재 대표님 아직까지도 뭐 결심이 안 쓴 거죠? 가타부타. 우리 일정을 보니까요. 8월 22일에 그 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7월 25일에 등록 공고가 있고 후보 등록이 7월 30일과 31일에 있습니다. 예. 오늘이 7월 23일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일주일 있고 정도 남았네요. 고심을 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측근들 그리고 본인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던 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저도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고심을 갖고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불과 일주일 전 우리 당의 상황과 지금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과연 이대로 우리 당이 가도록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새로운 리더가 있어야 되는가 예. 이런 그 당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뭐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는 어제 저희 MBN 단독 보도 기반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저희가 보도를 했냐면 출마를 한다면 반구구 연대를 구성할 것이다.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어쨌거나 혁신 세력의 후보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전대에서 할 거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이제 전대 장에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뛰어든 겁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가 될 거냐 아니면 플레이메이커를 할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후보로 나서지 않더라도 이른바 반극우 연대가 성사돼서 그런 어떤 이제 전선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서 뭔가 이게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데 이를테면 뒤에서 이를테면 여러 세력들을 조율하고 그 이 반극우 연대를 구성하는데 한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험이나 당내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이 당에 참여한 기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후보가 아닌 사람이 후보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면 그것도 선거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제 팬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메시지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대돼서 전파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지금 출마하라는 의견보다 말리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가 일종의 이제 전환길 같은 사람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데다가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내에 그런 주류 기득권 세력의 태도로 봤을 때 과연 이제 당대표가 주도하는 혁신에 순순히 응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뭐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패배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지 않느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굉장히 극대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더군다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끌고 가는 역할도 있는 어렵다고 거죠.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리더냐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아마 그 사이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켜보면 알겠죠.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들게 된다면 앞서 뭐 어떤 목소리도 나왔는데 결국 이제 지난 그 대선 경선에 어게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한동훈 두 분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의 영향력이나 지금 수해복구 뭐 현장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께서 김문수 전 장관의 파괴력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쨌든 대선 캠페인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조직 가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지도도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도교 후보하고 일정하게 지지 기반이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장동영 후보가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다. 근데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네. 어쨌든 소문도 있어요. 그러나 인지도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선거에서 인지도가 무시 못할 요인이기 때문에 초반에 장동영 후보가 어떤 유의미한 그 적합도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보이면서 예. 선전하지 않으면은 급격하게 그 무게 중심이 김문수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선거의 특성상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당권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변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이게 가장 큰 그렇겠죠.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혁신이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오늘 혁신이 관련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좀 때 아닌 진실 공방이 좀 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이 안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저를 부를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소통이 있었고요. 예. 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서 부르시면 당연히 기꺼이 가서 설명드린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래서 부른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되거든요. 윤희숙 위원장은 오라는 말이 없었다, 의총에. 그런데 또 당에서는 온다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양측 이야기를 다 전달드리는 수밖에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의견이 사실인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예. 일단 그 비대위 측에서는 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오라는 전화는 없었다는 게 윤희숙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니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입장에서도 윤희숙 의원을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예. 윤희숙 의원이 하는 얘기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이번 여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서 후보자 대통령실이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무수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 네. 사퇴 방안이나 어떤 네. 예.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가량 있다가 소셜 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혹시
어쨌든 내각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신데 1시간가량 시간 속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하고 강선우 후보자의 공개적인 소통 속에서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혹시 박찬대 의원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나 또 지난번 이진숙 장관 지명 철회도 그렇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 관련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그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그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CBS 이준규입니다. 네. 그 강선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사퇴 의사 밝히기 전에 따로 소통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실장께서 내일 귀국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최지원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TV조선의 최지원 기자입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을 당시에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철회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자진 사퇴 선택을 한 그 과정 중에 대통령과의 소통은 없었다면 혹시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진 그룹의 승인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후보 사퇴의 변은 강선우 후보가 소셜 미디어에 믿음을 가지고 지명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정권에 그리고 민주당에도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심하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퇴의 변에서 사퇴 이유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선우 후보와의 교감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의 경위에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사전이나 사후 교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 관련한 브리핑 보셨습니다. 좀 그 경위를 일단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강선우 후보자가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먼저 전달하는 예. 게 순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비서실장은 조금 기다려준 거죠. 본인이 어쨌든 의사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예. 박찬대 이 당대표 후보가 박찬대 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쨌든 예. 강선우 후보가 이만 결단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강선우 후보의 결단이 있었고 예. 박찬대 의원의 공개적인 촉구가 있었고 예. 그리고 강선우 후보가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일정하게 이제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거기에 되겠죠. 대해서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아니 그건 이제 그걸 했어요. 안다고 할 수가 예, 없겠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좀 뒤져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 결단을 이끌어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그야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렇긴 하죠. 일이고요. 예.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오전하고는 이 기류가 오후 들었으면서 확 달라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그 좀 이 고민이나 의견들이 물밑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진단했듯이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민심의 기류 이게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강훈식 실장의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저는 피력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대통령도 그 어쨌든 그 인사청문 요구서 재송부를 하면서 여론의 동향이 어떻다는 걸 보고를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뭐 당사자가 그렇게 결단한 마당에 대통령으로서는 뭐 수용한다 이런 의사를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정광재 대변인 그 검증 시스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고칠 의사를 좀 내비쳤어요. 글쎄요, 어제 브리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 있게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잘못이 없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부각됐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톤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다 보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은 다 폄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중도 진영에서 제기했던 문제조차도 야당이니까 의례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게 올바른 국정 운영의 방향이지 우린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박찬대 의원이 왜 강선우 의원에 앞서서 페북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대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박찬대 후보가 좀 뒤지는 상황이죠.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곧 여가부 장관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가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박찬대 의원이 먼저 페북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이른바 좀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많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제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를 찾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윤희숙 위원장 오면 다시 하자고 결론이 난 건가요? 지금 다시 의총 날짜를 잡지 못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과정은 그렇게 되겠죠. 혁신안을 갖고 온 혁신위원장이 의원들을 상대로 뭐 PPT가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이런 식의 혁신안을 마련했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해달라. 그래야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이든 이 과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비대위원회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나 오늘의 그 의총에서 무엇을 결론 내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로를 이유로 자리를 회피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브리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이 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조사 방식에 대해서 협의, 조사 방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환 방식까지도 포함이 되는 얘기일까요?
일단 크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출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출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제 조사 과정에 관해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뭐 지금 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수사 시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예. 수사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차라리 일수는 여러 번 하되 장시간 수사는 조금 어렵다. 지양을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의 요청도 있지 않았나 지금 어느 정도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예컨대 뭐 출석의 방식부터 해서 예. 조사의 시간, 조사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그걸 일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 의원님 이거를 특검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다는 거는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그 의미 의사를 아닐까요? 예. 분명히 한 거고요. 어쨌든 뭐 김건희 씨는 게다가 뭐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 씨의 어떤 수사 편이나 이런 거를 봐주지 않겠다. 그건 다분히 과거에 검찰이 김건희 씨를 수사할 때 뭐 황제 조사다 이런 논란을 빚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논란을 빚지 않겠다라고 못을 아예 박은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검의 그 발표로 볼 때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받고 있는 혐의도 여러 개인데다가 한 번 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도 어쨌든 뭐 잘라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조사에 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측에서 그 알려지기로는 출석해서 조사는 받을 텐데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예. 이 사안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 혹은 국민의 알 걸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특검이 아마 포토라인 설치도 하지 않을까. 예. 포토라인 설치한 상태에서 공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는 분들 다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특검에서 누구를 조사했냐면 집사라고 알려진 김혜성 씨 부인과 이종호 전 대표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분 조사 이후에 출석할 예정 맞으실까요? 지금 시점에 출석 결심하신 이유 뭔가요? 김혜성 씨랑 계속 연락하세요? 차명법인 통해서 46억 챙긴 거 맞는지. 회유한 거 맞으실까요? 혹시 오늘 조사도 진술 거부하실 건가요? 어제 불출석하셨는데 오늘 출석 결심하신 이유 뭔가요? 김건희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한 사실 있으세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인정하시나요?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와 관련해서는 그 46억 원의 행방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김혜성 씨가 운영한 회사에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남는 수익이 한 46억이라고 해요. 이 46억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의혹,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던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이제 예.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고 그 중에 이제 46억 원을 이 차명 법인을 통해서 부당하게 취득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6억 원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였는지 등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그게 되는 혹시 사안이고요.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이 46억 원이 실제로 이제 부당이득으로 취득이 됐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흘러갔는지 그 수익이 일부라도 공유가 됐다면 그 공유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조사 과정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일부 수익을 함께 공유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은 전제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정작 김혜성 씨는 지금 특검에서는 제3국으로 도피했다고 지금 보는 상황이잖아요. 김혜성 씨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혜성 씨에 대해서 조사는 사실 필수적이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특검 측에서 자금을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당 금액 46억 원이 실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자라고 살 수 있는 김혜성 씨에 대해서 최소한 피의자 신문 조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서 부인을 하든 혹은 거기서 인정을 하든 일단 특검 측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인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예. 강제적인 신명 확보를 위해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또 인터폴 적색 수배도 내려진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특별한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언제 신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
뉴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김혜성 씨의 부인을 또 조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혜성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그 단서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예.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만약 도피에 대해서 부인이 조금 관여를 했다든가 혹은 도피에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서도 부인이 현재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혹은 뭐 예. 최근에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김혜성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측면에서도 오늘 조사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명품 가방을 샀다는 그 구매 영수증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까지는 일단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지금 뭔가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해병도 엇갈리고 있고. 그렇죠. 일단 가장 뭐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는 당연히 실제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걸이나 혹은 예.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이 실물이 실제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묘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뭐 그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결국 영수증도 나름의 유의미한 그런 증거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런 실물 자체가 확보되지 않고 영수증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관계자의 어느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예. 사실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소한 영수증이 확보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해당 물품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관련자들의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수증이라고 그 증거 가치를 좀 낮춰볼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수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더욱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갑재 대표와 좀 국민의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출마할지 출마를 안 하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국힘에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 하는 거 모습 보면 재난기를 다굴시켜서 지금 출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당.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처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재난기를 이대로 놔두면 출당시킵니다.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월 1,000원만 내도요 책임 당원이 돼가지고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씨가 정계 은퇴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씨가 정계 은퇴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사라진다면 친한파들 이 의원들은 전환길 말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품어갈 수 있습니다. 네, 조갑재 닷컴의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을 하면서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말은 필름이 끊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술을 많이 마시면은 필름이 끊기듯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어제 했던 이야기와 오늘 했던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의 성명서든지 무슨 말은 그걸 아주 무겁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탄압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탄압받는다는 이야기는 국가로부터 탄압받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탄압받고 검찰로부터 탄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역사의 무슨 심판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역사의 심판은 법률적 심판을 근거로 해가지고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간 수치가 말이죠. 정상인의 6배라는 거. 예. 그거는 그동안에 너무나 과음을 한 결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범죄 통계를 보면 말이죠. 30% 뭐 살인, 폭행, 상해 뭐 이런 아주 강력 범죄를 포함해서 범죄의 30%가 음주와 관련이 있어요. 예. 저는 비상계엄 선포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것도 이분의
음주 습관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음주 사고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나 이 언론이 반드시 짚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3일에 그분이 한 행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보냈어요. 예. 두 헌법기관에 보냈습니다. 우리 앞에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 많았고 군사 쿠데타도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자기의 라이벌을 장악하고 제거하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실패했다는 것은 무능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실패해놓고 처벌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 12.12 사건도 처벌을 한 나라입니다.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그런데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처벌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맨정신이 아니죠. 예. 간단하게 뭐 중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아니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하지만 뭐 파생되는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지금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전환기 씨 관련 논란인데 전환기 씨 입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구구와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그림자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의 그 말단쯤 되는 전모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등등의 문제에서 핵심으로 등장했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수준이 전한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한 보도도 언론기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예. 사람이 증명된 거짓 선동가입니까? 증명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첫째, 한국은 수개표를 해야 된다.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부정성 음모를 주장하면서 그렇죠. 한 번도 개표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영화도 만들고 최근에는 결정적 정보를 주면은 뭐 10억 주겠다. 아니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을 왜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뤄주느냐는 건데 물론 국민의힘이 비중 있게 다루니까 언론도 그렇게 따라가는 건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한번 우리 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세계에서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106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학력이 세계 1등입니다. 대학 진학률 70%. 예, 예. 그리고 평균 IQ 최고인데다가 공부는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넘어갔고 어떻게 전한길이라는 사람한테 국민의힘이 다수가 넘어가가지고 스승 모시듯이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완전한 코미디예요. 아니 그런데 사이코 드라마예요. 예, 예.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인사들이 이 전한기 씨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한길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전한길과.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한 70만 명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고학력 당원은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중에 한 80%는 대학 졸업자일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전한길류의 이런 선동에 끌려가고 전한길을 앞세우는 후보들을 찍어주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극우당, 극우 음모당,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 되는 거고 당명을 아예 막 부정선거당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 당원들이 뭐 500명, 600명만 몰라도 70만 명이에요. 그러면 국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 그 당원들을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이쪽 여론이 항상 국민 전체 여론과 동떨어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외딴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계속 이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결속력을 갖게 돼요. 소수화하면서 결속력을 갖게 된다고. 소수화하면서 예. 이게 위험합니다. 그럼 이게 잘못하면은 컬트 그룹으로 가요. 컬트 사회 집단 있죠. 예. 컬트 그룹으로 갑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광장에 나와서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많이 보셨죠? 예. 스탑 더 스틸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하는 나라라고 영어로 세계에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몸에 감고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성조기 들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기 들고 이거는 보면은 이거 컬트 그룹이에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지금 자격을 점점 상실하면서 컬트 그룹 업무당 극우화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영혼이 나갔어요.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뭡니까? 이념이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 아니겠어요? 예.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대표님이 안철수 의원 만났다는 예. 보도 봤습니다. 뭐 두 분이 나누신 대화를 뭐 여쭤보는 건 신뢰가 될 수 있어서 혹시 조 대표님께서 안철수 의원에게 강조했다거나 뭐 조언이라든가 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저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난 조기 대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조기 대선은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하나만한 선거였는데 이번에 만약 윤석열 지지 세력, 윤석열 파에서 당대표가 된다든지 당권을 잡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극우 컬트 정당으로 가버린다. 예. 이건 보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당이 보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보수당이란 말은 한국의 보수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런 정당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국의 보수는 뭡니까?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통일로 나아가는 복지화, 세계화, 통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를 다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뭐 요새 저 4대강 보험 만든 거라든지 4대강 유역에 댐을 70년대에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더위 속에서도 물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한 이 제도, 군대, 헌법 대부분이 보수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보수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입니다. 그게 맞는 당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당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리면은 극우당이 되는 거예요. 극우당이 되면은 아마 그때는 분당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창당을 통해서 보수층이 새로운 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전당대회도 선거니까 선거는 또 전략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국민의힘 주류 맞설 후보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과연 있느냐. 안철수 의원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 예. 그 말은 헌법을 수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연대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든지 아니면은 아마 결선 투표가 있죠. 이 당대표 결선 투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럼 그때 합하든지 해야지 이게 걱정만 하면서 막상 선거 전략으로 딱 들어가 보면 분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뜻은 거룩한데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 그게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대동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해야 눈에 되나요? 띄는 사람들이 안철수, 조경태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예. 세 분 아닙니까? 세 분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져야죠. 그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분들끼리 할 일이고 세 사람이 합쳐야죠. 힘을 합쳐야지. 각계격파 당하면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른바 대표 선수로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 분이 결정해야 되죠.
세 분이 명이서? 결정해. 예.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우리가 그런데 우리 보수 정치가 항상 그런 점에서 약했어요. 예. 예. 각자 세 사람들이 각계 약진을 하다가 서로 표 다 나눠 먹고 예. 합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걸려 있는 게 보수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좀 연락 같은 거 뭐 왔던가요? 저는 만나는 사이인데 예. 예. 뭐라고? 요새는 저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뜻도 저하고 같을 겁니다. 이 절박한 거 요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아주 명확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 사태 나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엄 사태로 헌법을 유린했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보수가 넘어간다든지 국민의힘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예. 그때는 좀비가 된다. 좀비. 컬트 그룹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는데 최근 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혁신안이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의총에서 혁신위원장은 정작 오지도 못했고요.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전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일단은 좌초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선 전당대회라는 블랙홀로 들어가면은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국민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이 약해지잖아요. 전대로 향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혁신위는 언론과 여론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윤희숙 위원장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부르짖고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다 하고 사람을 찍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만큼 절박한 것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루도록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또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부정선거 음모론에 침묵하느냐.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부정선거가 작년 총선 때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있겠습니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전환길 같은 사람 주장할 때 윤석열 주장할 때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야기한 사람이 저는 한 10명밖에 안 되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00명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겁이 나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편을 들고 예. 침묵했다? 아니 정치판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걸 여기에 비춰보면은 진실이 여기 있는데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거짓말에 편승했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가장 부도덕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새로운 인물을 좀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진우 의원이 뭐 목적은 다르겠지만 출마 선언했고요. 김용태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명의 국민의힘에서 젊은 초선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평화시고 지금은 이 당이 극우화되느냐 보수로 남느냐의 싸움이니까. 예. 뭐 참신하다 이걸 따질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 편에 선 사람, 사실 편에 서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보수라는 게 3대 가치가 있잖아요. 사실, 그 사실에 기초한 정의,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사실, 법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한 덩어리가 돼야 되고 전환길, 윤석열 이쪽은 완전히 사실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자유를 파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크게 선을 끊고 한쪽으로 뭉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송도 총격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족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불화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유족 측이 어제 여러 축축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특히 피해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화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계속 지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은 피해자와 이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의 과실 때문에 2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알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이혼 사실을 밝혔는데 그게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모친은 피해자가 아들도 이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아버지에게 내색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예. 했다고 해요. 피해자 가족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랜 기간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지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제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밝힌 내용이 이제 피의자의 그러니까 전처도 이 생일 잔치, 생일 파티에 원래는 참석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아들 집에서 이 생일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장소로 모이게 된 것인데 애초에 그러니까 피의자의 전처도 이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출장 일정으로 못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정황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은 같이 함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정 불화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현재까지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라고 이제 진술을 했지만은 유족 측에서는 가정 불화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정빈 변호사님,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알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예. 보입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가정 불화다라고 진술은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성공한 전처에 대해서 박탈감이라든가 혹은 열등감에 시달려서 그게 이 범행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의 전처가 사실은 이제 유명한 그런 에스테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알려져 있고 또 사업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자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전처에 향한 그런 시기심이라든가 열등감 때문에 이런 전처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 이제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추측에 그렇죠. 불과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살인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쭉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 합리적인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동기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지금 아예 구체적인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또 철회됐다고 하고 그래도 경찰 수사가 이 부분을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텐데 그럼 앞으로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될까요?
사실 지금 피의자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동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그 동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수사가 어려워진다거나 혹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인 그런 동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맞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경찰 입장에서 이후에 또 법원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의 그런 위험성을 더욱 그러니까 상식적인 동기가 없는 이상적인 그런 이상한 그런 살인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위험성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동기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제 그 부분 외에 지금 뭐 다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살인의 고인이 없었는지 그런 실행행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더욱 집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조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선천적 땡큐 결핍증 때문에 벌어졌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이 사건을 두고 한 예. 이야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땡큐 결핍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감사가 없다라고 이제 풀이가 됩니다. 이 박선영 위원장의 말에 빌리자면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땡큐 결핍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가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전처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 명의의 이 주택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열등감에 시달려서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 박 위원장이 한 겁니다. 예, 이 남성이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있진 않지만 자기 집에다가 폭발물, 인화물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럼 같이 사는 주민들은 어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인명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 폭발물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면 송도에서 범행 이후에 자택으로 갔어야 집으로 되는 갔었어야죠. 건데 예. 지금 잡힌 곳은 그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체포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예. 앞서 또 일부 보도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체포 이후에 이 피의자가 한강 쪽으로 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나온 부분도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는 이야기인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유족 측이 입장문을 냈다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좀 새로운 내용들도 좀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범행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것들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범죄 타겟이 이 피해자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라든지 다른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사람들 역시도 이 대상이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피해자 지인에게도 2차례 정도 실제 이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이 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것이 불발이 되면서 미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잠깐 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방문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 총을 이렇게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예.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 그러니까 아들만 노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애초에는 아들만 다쳤기 때문에 아들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님, 살인 미수죄도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수사기관에서 그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을 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충분히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지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서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부분은 본인은 발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것이 뭔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미수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다만 이것이 완결로 끝나지 않고 미수에 이르렀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의 혐의가 덧붙여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최초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진입한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데 사실 이 시간 동안에
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하는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점도 충분히 좀 고려가 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밤 9시 반 정도였고 경찰이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것은 밤 10시 43분, 그러니까 72분 정도가 지난 그렇죠. 시점이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일각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일자 경찰에서는 당시에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조금 걱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신고가 되었을 때 피의자가 총기를 든 채 아직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다라고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라도 이 피의자가 총기로 다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경찰력의 투입이 조금 신중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해서 일단 예.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이 아들을 병원으로 후송을 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진 않았을까, 좀 이런 아쉬움, 지적도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중한 판단은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1시간 이상이 걸린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긴급성을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뭐 부검 등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예. 만약에라도 이제 현장에서 이 피해를 입고 나서도 일정 시간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찰이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생명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또 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앞서의 정황만으로도 계획 범죄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또 하나 정황이 나온 것이 실제로 아들 내외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한 거를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아들 내외가 서울에 있는 아버지의 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니다, 내가 인천 집으로 직접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자 아들 내외가 손수 생일상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던 그 와중에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라고 이 집 밖으로 나갔고 돌아왔을 때에는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가방이 뭐냐라고 묻는 그 즉시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총구를 거눴다라는 것이 당시의 이제 상황 설명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공격하고 이후에 지인까지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불발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처의 직업, 뭐 회사명도 다 공개가 되고 또 입장문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피해자의 전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에스테틱 그룹도 지금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측에서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경영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최근 이 사고와 관련된 문의나 또 보도 때문에 회사 내부 업무 처리, 또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예. 앞으로 추측성 보도나 의혹들이 더 이상 생산되고 유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또 워낙 난무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좀 2차 피해를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귀화한 중국인이다라는 이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이 밝히기로는 피의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60대 남성이다라고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사실 이제 의붓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있었던 이 송도의 새총 사건과 이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범행이 발생한 그 장소의 동일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고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예. 맞겠습니다. 또 하나요, 서 변호사님. 지금 유족들은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그럼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혹은 중대성 그리고 유사 범죄의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유가족이 곧바로 또 가해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 피의자의 그렇죠. 신상을 공개한다면 결국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아직 피의자의 그런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나 루머들이 생산되면서 피해자들의 그런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피해자의 자식들, 그렇죠. 이 자식들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매우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자식들의 할아버지인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사실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인 충격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커지지 않을까 이 점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족들 특히 아이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개가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제 오늘 참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소비 쿠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신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번, 8번인 분들이 대상인 날입니다. 해당하는 요일을 그렇다고 놓쳤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주말에는 이 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1인당 지금 15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1차 지급 신청이고요. 월요일인 2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 현황을 좀 보니까요. 신청 이틀째였던 어제까지 신청자 수가 1,428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대상자의 약 30% 가까이가 신청을 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간 지급된 지원 금액 액수가요.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선배님 글쎄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 소비 쿠폰 선불 카드에 지급되는 그 금액을 기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일단 왼쪽을 보시면 부산에서는 카드 오른쪽 상단에다가 금액을 43만 원, 혹은 18만 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광주의 경우에는 금액별로 이 카드 색상을 구분해서 다르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분홍색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연두색은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 남색은 기초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선불 카드 방식은 소지자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예컨대 기초 수급자의 그런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예, 선불 카드를 만약에 저런 선불 카드를 쓰고 들고 간다면은 이게 고스란히 상대방은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편의점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이런 카드를 내미는 순간 사실 내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뭐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계급을 나누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굳이 왜 금액을 써놓느냐, 무슨 인증을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하지만 이 금액을 카드에 기입해 놔야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 속도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물론 나눠주는 사람이야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두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즉각 바로잡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는 이 선불카드를 광주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역 화폐인 상생카드로 가름해서 주는 방법이나 혹은 선불카드 표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 소비 쿠폰을 악용하는 사례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또 발빠르게 범행에 이런 정책들을 적용한다는 게 상당히 씁쓸한데요. 일단 사기 수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를 해주겠다면서 인터넷 URL을 포함한 그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의심을 하지 못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정보라든가 혹은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밖에 뭐 신청에 오류가 있다라는 전화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융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